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6.25 전쟁 중 휴전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멈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뉴스로 체감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민간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 우크라이나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78명으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제곱킬로미터당 515명으로 우크라이나의 6배죠. 뭐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6배? 뭐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 인천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만 2600만 명.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인구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제2차 한국전쟁 시나리오를 발표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시나리오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탓에 인명피해가 워낙 커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나리오는 폐기했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뭐 북한이 핵을 쏘면 대한민국의 인구의 1000만 명이 사망하고 뭐 2000만 명에 육박하는 부상자가 나오기도 할 거고.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전쟁,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벌어지는 일 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한국과 북한이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1129일 동안 계속되었던 한국과 북한의 6.25 전쟁은 이렇게 휴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럼 북한이랑 언제 다시 싸워도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니야? 지금 뭐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을 보고 남일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죠. 심지어는 1953년 휴전협정을 맺고 70여 년이 지난 2022년까지도 북한과 대치하면서 데프콘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데프콘, 즉 방어준비 태세 단계는 총 5단계로 나뉘는데요. 5단계는 안전한 상태, 즉 북한과 통일되지 않은 이상 발령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단계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을 때인데, 3단계부터는 조금 빡세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준전시 상태, 한마디로 북한이 도발하거나 침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발령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됐던 예로 1976년에 일어났던 도끼만행 사건과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전쟁 준비 완료 단계로 전준태죠. 파스트 페이스. 전군에게 실탄을 나눠주고 실전 전투 준비 태세 단계이죠. 그리고 마지막 1단계 전쟁 시작 단계, 즉 전시 상태로 이 단계가 발령되는 순간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데프콘 단계랑 항상 같이 나오는 진돗개라는 것도 있지 않나? 뭐 진돗개도 3개 단계로 나뉘고 숫자가 낮을수록 심각한 경보입니다. 그것도 데프콘이랑 비슷한 경보인데, 데프콘이 전국적으로 발령이 된다면 진돗개는 발령된 지역에만 한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예시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있었죠. 아니, 현재 데프콘 4단계인 우리나라는 안전한 거 맞는 거야? 뭐 사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데프콘 4단계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치는 하고 있으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낮은 단계이죠. 근데도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건 북한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전쟁 일으켜봤자 뭐 좋을 게 하나가 없거든. 그리고 북한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6.25 전쟁처럼 바로 남침을 하진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2차 한국 전쟁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부는 미사일실에서 남쪽 저 외딴 곳에다 투하해보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정말 남쪽 동무들이 있는 곳에 미사일을 발포하는 겁니까?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사령관인 나의 말을 무시하는 길에 날래 발포하라. 아닙니다. 우리 위대하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위원장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사일이 떨어진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심하게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또한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폭격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최악의 선택을 한 북한 측에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국의 대응이 너무 빡세다고 느끼게 될 건데요. 북한은 아예 작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보다도 더 강력한 폭격을 시작하겠죠. 이 폭격으로 인해서 민간인 시설은 물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이건 단순 도발이 아닌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해당 지역에 데프콘과 진돗개 발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군 장병들은 전쟁 준비 태세에 돌입하게 되고, 이후 공습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북한과의 전면전에 돌입하기 시작했죠. 계속되는 폭격으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게 되고 수도권의 건물, 아파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는 전국에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에서는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하기 위해 징집령과 국가총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징집령이 내려지게 되면 보통 예비군 7년에서 8년차까지도 포함되니까 30살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대략 260만에서 300만 정도의 군이 형성되고, 국가총동원령이 내려지면 전국적으로 전쟁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각종 편의시설들이 군수물자를 위해 가동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빠르고 정확한 로켓 배송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물류업체들은 군수물자를 나르고 용맹하고 거침없는 해태르다만 제거업체 같은 경우들이
막 과자, 빵, 껌 만들다가 수류탄이랑 탄약 만들고 하는 겁니다. 전쟁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뉴스와 같은 언론 매체에서는 전쟁 상황에 대한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매년 1월 1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카톡이나 전화를 하면 통신 서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통신 서버는 트래픽 과부하가 걸려서 연락조차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하고 전쟁 지역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사람들은 한 명 두 명씩 집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피난을 가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피난을 가다 보니 차량이 꽉 막혀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고 버스나 배, 비행기 등등 모든 대중교통이 군수물자와 병력 수송으로 인해서 투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마트를 찾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통조림이나 물, 햇반 같은 식량을 구하려고 할 것이고 그 수량은 구매하고 싶은 사람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양이다 보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쌀, 밀과 같은 식량을 확보해둔 상황이어서 배급제만 잘 시행된다면 굶어 죽는 일은 최소화될 겁니다. 뭐 이런 상황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 국내 경제 시장에서 또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들을 제한하게 됩니다. 불안정한 정세에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폭락하고 하나둘 주식 시장을 동결시켜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의 신용이 급락하는 리스크를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수많은 기업들은 얼마 되지 않아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죠. 하지만 전쟁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닌 국가를 지키는 것, 징집력으로 예비군들을 포함한 보충력과 군사교육을 받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하나둘 소집되게 됩니다. 군뽕 오지게 맞는데? 앞으로 용진도 용진, 우리는 영원한 조국의 방패. 북한 괴뢰고 두들겨 패러 가자. 공익이지만 그래도 같이 가자. 아우, 이 깜찍이들이 나라 지킨다네. 아주 귀엽다 귀여워. 형들이 보여줄게. 뭐 이때 1년에서 4년차 동원 예비군들은 현역과 같은 상황에 투입되게 되고 5년에서 8년차 지역 예비군들은 현역과 같은 상황에 투입되기보다는 후방에서 북한 군들의 침투를 방어하는 거점에 투입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 또한 이 전쟁에 투입돼서 뭐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복구에 힘쓰게 될 텐데요. 이들은 높은 확률로 현역과 함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해외에 있는 사람들 또한 징집령을 피해갈 수 없었죠. 해외 위치해 있는 대사관으로 집결하게 되면 집결한 인원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웰컴 투 코리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만약 나라에 부르면 거부를 하고 도망을 쳤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 아닌 미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법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뭐 전쟁 중에 병역을 기피하게 된다면 최대 7년까지 콩밥을 먹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18세에서 45세까지의 인원들은 대부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 1950년 6.25 전쟁 당시에도 무려 67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와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미국이 육, 해, 공, 해병대를 포함한 69만 명의 장병들과 160여 척의 함정, 2000여 대 항공기가 한반도에 파견됩니다. 미군의 화력은 전 세계에서 비빌 나라가 없는 만큼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고 이 미국 못지않게 든든한 국밥 같은 지원을 해주는 나라들이 아직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최신 항공모함 HMS 퀸 엘리자베스 함을 파견하게 되고 이 항공모함을 포함한 전투기와 최신형 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나라를 돕게 됩니다. 한미연합 훈련에 참여했었던 일본 또한 한국을 돕기 위해 곧바로 지원할 것이고 이외에도 필리핀, 형제나라 터키, 태평양 강국 호주,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인 캐나다 등등 수많은 나라의 힘을 얻고 북한을 점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이제 한국을 이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게 되는데 결국 최후의 수단인 핵무기를 거론하면서 한국에게 우위를 점하려고 하죠. 나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물러서지 않건 있으면 뭐해? 개패듯이 두들기 패줘? 그냥 항복해 이 야. 옛날에 내가 알던 남조선이 아니기래 핵무기를 협박하는데 왜 안 무서워하는 기래? 야야야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꾸러기 이미지인 북한에게 손들어줄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심심하면 미사일 쏘고 독재자 한 명이 다 해쳐먹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좋아해주는 나라가 없지. 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뒤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두 나라는 북한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은근슬쩍 발을 빼게 될 겁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해 제재 1위 찍어 중국은 무조건적으로 고객이 우선시 되는 국가, 즉 북한이 전쟁할 때 지원해줘봤자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러시아랑 중국이 힘을 합쳐서 아직 미국을 상대할 힘이 안 되니까 북한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점점 전선을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전쟁에 올인해 있던 산업도 안정화를 찾고 많은 지역에서도 경제 활동이 시작되었고 영차 점차 주식시장이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전쟁을 통해 우리나라 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선제 타격은 북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 75%의 경제 자본과 인구의 20%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타격을 입게 된다면 북한은 전쟁 초기 어느 정도의 성공
항복이 보장될 거라는 거죠. 그래도 결국은 북한이 항복을 하게 될 거고 2차 한국 전쟁은 마무리되겠죠.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지극히 예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게 1% 아니 0.00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전쟁 억제력. 이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이유는 뭐 굳이 전적으로 이득을 얻기보다도 일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되돌리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피해를 입고 복구하는데 신경을 쓸 바에는 차라리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 즉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도대체 뭔데?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주 국방, 우리 스스로의 국방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유사시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미국이 아닌 우리 스스로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